이 시각 주 뉴스입니다. 많은 눈이 내리며 대설특보가 내려진 강원 영동에 내일까지 최고 80cm의 폭설이 내릴 것으로 보여 시설물 붕괴 등 피해가 우려됩니다. 서울 등 내륙도 비가 눈으로 바뀌어 쌓이면서 빙판길 사고 예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6박 8일 일정으로 아랍에미리트와 스위스 국빈 방문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어젯밤 UAE에 도착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번 방문에서 양국 공동 번영을 위한 획기적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3월 8일 전당대회를 앞둔 국민의힘에서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경선 주자 간의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해 신년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17일 열리는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내놓을 대남 메시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내부 결속과 경제 성과를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음 달 8일 건군절 전후로 도발을 재개할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권순우가 한국 선수 최초로 남자 프로테니스 투어 2회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권순우는 애들레이드 인터내셔널 2차 대회에서 세계 랭킹 26위 스페인 선수와 2시간 42분 혈투 끝에 2대1로 이기며 새 역사를 썼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5일 일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네, 이번 주말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렸는데요. 강원 산간 지역에서는 비가 온 지 하루 만에 곧바로 폭설이 시작됐습니다. 영동 지역의 해갈엔 큰 도움이 됐지만 차량 고립이나 시설물 붕괴 등 피해가 우려됩니다. 첫 소식 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1월 폭우는 강원 지역에서는 이례적이었습니다. 역시나 비는 하루 만에 눈으로 바뀌었습니다. 짙은 안개와 함께 종일 이어진 눈보라, 진부령, 미시령 등 강원 북부 산간엔 대설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비와 눈은 겨우내 이어진 동해안 가뭄과 산불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사흘간 최대 60cm 눈폭탄 예고로 주민들은 마음이 급합니다. 어머니가 넘어질까 서둘러 눈치운 아들은 마당에 제설제까지 뿌려줍니다. 부모님 여기 닭 모이지로 나올 때 아침에 눈 있으면 얼잖아요. 추울 때는. 그래서 넘어지실까 봐. 주말을 끼고 시작된 폭설에 가장 걱정은 도로에 운전자가 고립되는 겁니다. 재작년 3월에도 90cm 폭설에 차량 700여 대가 10시간 가까이 고속도로에 갇혔습니다. 갑자기 많은 눈이 내리면 강원도에서는 이런 태백산맥 고갯길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이곳이 강원도 미시령 정상인데요. 눈발이 날리기 시작할 때부터 이미 모든 제설 차량이 총 동원됐습니다. 오르막 내리막 쉬지 않고 뿌리는 제설제. 하지만 응달에 쌓인 눈은 엉겨붙기만 할 뿐 잘 녹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 하고 있으니까 뭐 체인은 아직까지는 안 쳐도 될 것 같아요. 오늘 계속 하셔야 되죠? 네, 계속해요. 며칠 동안 계속 해요. 그래요? 네. 동해안 수증기를 머금고 바닷바람을 타고 온 이번 눈은 무척 무겁습니다. 영동 지역 농가는 비닐하우스 붕괴 등 피해가 우려돼 대비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강원도를 찾는 관광객들은 자동차 체인 등 안전장구를 꼭 챙겨야 합니다. YTN 지환입니다. 강원 영동에 이어 서울 등 내륙에도 눈이 내립니다. 오늘까지 일부 지역은 최고 7cm의 많은 눈이 오겠고 기온도 점차 떨어질 것으로 보여 도로 살얼음으로 인한 미끄럼 사고가 우려됩니다. 보도에 정혜윤 기자입니다. 많은 눈이 내린 대관령 부근 고속도로. 짙은 안개에 강한 눈이 날리며 앞을 보기가 힘들 정도로 시야가 흐립니다. 국도 산간도로도 안개가 짙은 가운데 도로 한가운데까지 눈이 그대로 쌓여 빙판길 사고가 우려되는 수준입니다. 밤사이에는 서울 등 서쪽 내륙에서도 눈길로 인한 불편이 우려됩니다. 영동 지방에 영향을 준 강한 눈구름이 태백산맥을 넘어 서쪽 지방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도 지역적으로는 적설, 그리고 진눈깨비 등으로 인해서 각 도로상에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통안전 및 보행자 낙상 사고 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륙의 눈은 일요일까지 이어지겠고 경기와 충북, 경북 지방에 최고 7cm, 서울에도 1에서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기상청은 눈과 함께 기온이 점차 떨어지겠고 이번 주에는 다시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찾아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경기 고양시 백석동 도로에서 경차 한 대가 버스 전용 차로를 역주행하면서 마주오던 버스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멈춰선 버스를 뒤따르던 버스가 또다시 들이받았는데 경차 운전자가 숨졌고 버스 승객 등 14명이 다쳤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차 앞부분이 운전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찌그러졌습니다. 부서진 유리 파편이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버스 전용 차로에서 경차 한 대와 버스 2대가 부딪히는 사고가 난 건 밤 10시 10분쯤. 경차 운전자는 이곳 버스 전용 차로를 역주행하다가 마주오던 버스를 정면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여파로 멈춰선 버스를 뒤따르던 버스가 또다시 들이받은 겁니다. 경차 운전자인 50대 남성 A씨가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고 버스 기사와 승객 등 14명이 다쳤습니다. 큰 소리가 나서 나와봤더니 이제 경차랑 버스랑 정면 충돌이 났더라고요. 들것에 한 몇 분 좀 실려 가셨더라고요. 경찰은 숨진 A씨 혈액을 채취해 음주 여부를 확인하면서 현장 CCTV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할 방침입니다. 건물이 희뿌연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집안은 새까맣게 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전북 전주시 덕진구 4층짜리 다세대 주택 3층에서 불이 난 건 오후 6시 20분쯤. 주민 2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10여 명이 스스로 대피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불빛을 비춰가며 집안을 샅샅이 수색합니다. 밤 9시쯤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3층짜리 주택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비번이라 집에서 쉬고 있던 현직 소방관이 직접 진화에 나서면서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강원 산지와 동해안 등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릉시 동해고속도로 곳곳에서 눈길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강원도 강릉시 동해고속도로 삼척 방향 강릉 5터널 부근을 달리던 승용차 한 대가 눈길에 미끄러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어제 저녁 7시 10분쯤엔 강릉시 동해고속도로 속초 방향 강릉 1터널 부근에서 승용차 한 대가 눈길에 미끄러졌습니다. 뒤따르던 차량 3대가 사고를 피하려다 연달아 부딪히면서 40대 운전자 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늘 새벽 0시 50분쯤 경부고속도로 옥천 1터널 부근에서 화물차 한 대가 앞서가던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또 뒤따르던 승용차 4대가 사고를 목격하고 멈추는 과정에서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 차량 운전자 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이 부위원장과 기후환경대사직에서 해임된 나경원 전 의원이 당대표 선거 출마 여부를 놓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추이가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실의 해임 발표 다음 날 나경원 전 의원은 YTN과 통화에서 새해 첫 순방길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잘 다녀오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순방이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는데 대통령실과의 확전은 피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는 3월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주변 의견도 들어보겠다며 여전히 말을 아꼈습니다. 나 전 의원은 가까운 인사들과 향후 행보를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까지는 출마 쪽에 더 무게가 실렸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다만 여론조사 추이가 나 전 의원의 결단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실제로 나 전 의원 측은 김기현 의원과 나 전 의원이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 차기 당대표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인다는 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관련 법을 어기고 여론조사 심의위 홈페이지에 등록도 안 됐다며 누군가 여론 마사지를 하고 있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관련 사안을 검토한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가 당대표 선출 관련 여론조사는 사전 등록 의무가 없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신경전의 불씨는 벌써 댕겨졌습니다. 보수의 심장 TK에서 새몰이에 들어간 김기현 의원이 당심과 민심이 자신에게 몰리고 있는 게 수치로 나타났다고 맞불을 놓은 겁니다. 정치인은 항상 국민과 당원들이 마음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살피고 그 민심의 흐름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 추세가 앞으로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나 전 의원이 출마해 다자구도가 형성되길 바라는 안철수 의원은 여권 핵심과 나 전 의원의 갈등 국면에서 한 발짝 떨어져 수도권 표심 잡기에 집중했습니다. 수도권에 사령관이 있어야 됩니다. 수도권 민심도 제대로 잘 알고 수도권에서도 선거를 직접 지휘도 해보고 그런 사람만이 정말 선거를 이길 수 있습니다. 당원 투표 100%로 차기 당대표 선출 방식이 바뀐 만큼 앞으로 잇따를 여당 지지층 대상 여론조사 결과가 당권 주자 사이에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신년 인사라고 밝혔는데 민주당의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두 곳을 연달아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도에 오태인 기자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시도지사들이 헌화와 분향을 합니다. 참배하는 사람들은 김관영 전북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오영훈 제주도지사, 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 5명입니다. 시도지사들은 노 전 대통령 일대기 등이 전시된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관을 둘러보고 권양숙 여사를 만났습니다. 연초에 두 전직 대통령님들 찾아뵙고 인사하는 것이 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의 도리이기도 하고 또 같이 모여서 또 새로운 새해 비전들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자리로 삼았습니다. 시도지사들은 봉하마을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도 들렀습니다. 마을 안에 자리 잡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해 새해 덕담 등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정치 상황에 대한 우려는 일부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얘기는 나누지 않았고 주로 이 경제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좀 대처해 나가야 할지 또 지금 경색 일로에 있는 남북 관계에 대한 걱정 또 국제 정세에 대한 이야기 등등 여러 가지 주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현직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이 새해 인사차 단체로 봉하마을과 평산마을을 방문한 것은 처음입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당대표의 검찰 조사 등으로 당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민주당 시도지사들이 반등을 염두에 두고 결집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 활동이 이번 주에 마무리됩니다. 국조특위는 늑장 대응과 참사 수습 과정에서 무능을 질타했지만 정부와 경찰, 용산구청 등은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했고 수사권 없는 국정조사의 한계도 확인됐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참사의 아픔을 고스란히 견디고 있는 생존자와 유족들의 절절한 증언을 끝으로 국회 국정조사는 사실상 모든 활동을 마쳤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로 인해 저는 저의 예비 신부를 잃었습니다. 소방대원이 있었지만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였습니다. 유가족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정확한 진상규명과 모든 책임자 처벌이며 동생을 먼저 떠나보낸 우리 가족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24일 출범한 국조특위는 예산 정쟁에 밀려 지난달 21일에야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기관 보고 청문회를 2차례씩 진행했고 기한을 열흘 늘려 가까스로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와 생존자, 유족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사 직후 대응할 컨트롤 타워가 없었다, 늑장 대응이었다는 지적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남긴 말은 유족의 공분을 샀습니다. 사후 수습을 위한 단계에 있어서의 중대본이라는 것은 그렇게 촌각을 다투는 문제는 아닙니다. 상황실로 가든 현장으로 가든 그 시간에 수행비서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80분이라는 시간이 낭비하신 거예요. 이미 골든타임이 지난 시간이었고요. 제가 그 사이에 놀고 있었겠습니까? 인파를 통제하기에 턱없이 부족했던 경찰력 배치를 놓고 경찰 지휘부 사이 진실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저희가 지원 요청했다는 지시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변함이 없는 입장입니다.
경비기동대 요청이 있었습니까? 용산 경찰서로부터. 저희 서울청에서는 교통기동대 1개 제대 요청 외에는 받은 바가 없습니다. 참사 초기 우왕좌왕했던 용산구청장은 실무진의 책임을 돌리다 호통을 듣기도 했습니다. 회의 자체를 하지 않았는데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고 돼 있군요. 예, 그게 실무진의 실수입니다. 착오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착오가 있어요? 안 하는 회의를 했다고 한 게 무슨 착오예요? 거짓말이지. 참사 트라우마를 겪는 이태원 상인은 유족들에게 부끄럽다 흐느끼며 고개를 숙였지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유족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유족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정부 책임자의 사과를 듣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공개적인 석상에서 아직까지 한 번도 사과를 하신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부를 대표해서 또 개인적인 자격을 포함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사 원인과 대응 문제를 세세히 밝히고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찾기엔 수사권이 없는 국정조사의 한계도 분명했습니다.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강행 처리했던 야당이 이 장관 파면과 특검 수사 등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마지막 남은 결과보고서 채택 과정에서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됩니다. 159명을 잃은 이태원 참사. 국회는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에 나섰지만 고비마다 이어진 정쟁에 희생자들을 위로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는 의문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특수본이 여러 기관의 과실로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다는 공동정범 논리를 적용해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성수대교와 상품백화점 붕괴 사고 그리고 세월호 참사 때 공동정범 논리는 각각 다르게 받아들여졌는데요. 윤성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용산구청부터 경찰, 소방 공무원들의 여러 과실이 모여 벌어진 이태원 참사. 출범 74일 만에 특수본이 내린 결론입니다. 158명의 소중한 목숨을 잃은 만큼 어느 한쪽의 잘못만으로 참사가 벌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과실범의 공동정범 논리입니다. 이는 이전에 발생했던 참사의 책임을 물을 때도 적용됐습니다. 먼저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당시 책임자 17명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유지와 관리 책임을 맡고 있던 서울시 도로국과 동부건설사업소 공무원, 또 교량 제작 시공자들과의 공동 과실 책임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듬해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 붕괴 원인이 건축 계획 수립과 건축 설계, 공정, 완공 후의 유지 관리 등에 있어서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인정돼 책임자들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과실의 공동정범은 결국 이러한 다중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있어서 처벌의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한 법이론이라면 그러한 과실들을 많이 모으고 그 과실들이 결국 그러한 결과에 대한 인과력이 발생했다라고 주장하면 그러나 공동정범 논리가 모두 인정받은 건 아닙니다. 법원은 세월호 선장이나 승무원들과 달리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 지휘관이었던 김모경이를 공동정범으로 묶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경희는 전복 사고가 난 뒤에야 현장 지휘관으로 참여했던 만큼 사고 이전부터 책임이 있는 이들과 같은 선상에 놓고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논리 자체가 과실범의 공동정범인데 삼풍백화점 사례에서는 인정이 됐었고 세월호 사건에서 인정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이태원 참사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는지, 이에 따른 공동 책임을 어디까지 지을 수 있는지에 따라 공동정범 적용 대상자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국내 송환을 앞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구금된 태국에 YTN 취재진이 직접 가봤습니다. 김 전 회장은 일반인처럼 행동하며 은신해온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잘 모른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태국에서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국 바툼탄에 있는 골프장. 곳곳에 이른 아침부터 한국인들이 눈에 띕니다. 이곳은 방콕 시내에서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골프장 곳곳에서 한국어만 들려올 정도로 한국 관광객이 정말 많았는데요. 골프장 안에는 따로 한식당까지 마련돼 있었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지난 10일 붙잡혔던 곳이기도 합니다. 김 전 회장이 수많은 관광객 중 한 명처럼 다녀서인지 직원들은 김 전 회장을 둘러싼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Do you know something or hear something? No, sorry, I don't know. Maybe my boss know, but today she's off. 태국 경찰 역시 김 전 회장 일행이 잡히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도피 중에도 방콕 중심부에서 일반인처럼 일상을 누렸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회장의 태국 생활을 지켜본 한국인들도 김 전 회장이 눈에 띄는 호화로운 생활 대신 일상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생일 파티 했다는데 술집도 한번 가봐라. 그 술집이 한국 술집 조그마한 거 노래방 같은 거다. 진짜 딴 축에 들어가는 골프장입니다. 근데 그걸 후화 골프장이라고 얘기하고. 다른 현지인은 김 전 회장이 검거되기 전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고 전했습니다. 김 전 회장에게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물어보니 전혀 알지 못하고 이재명 대표를 만난 적도 없다고 했단 겁니다. 이재명 대표 역시 줄기차게 김성태를 모른다는 주장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 한국 대사관에서 여행 증명서를 발급받은 김 전 회장은 오는 17일 아침 8시쯤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태국에서 YTN 김철입니다. 6박 8일 중동 스위스 순방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 도착했습니다. 현지 동포 간담회로 일정을 시작한 윤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문에서 한 UAE 미래 공동 번영을 위한 획기적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부다비 현지에서 박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부다비 왕실 공항에 착륙한 공군 1호기. 길게 도열한 아랍에미리트 측 인사들 가운데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내려섭니다. 대통령 전용기가 UAE 영공에 들어설 땐 국빈 예우 차원에서 UAE 전투기 넉 대가 호위 비행하기도 했습니다. 외교장관 환대에 윤 대통령은 경제사절단이 함께 온 사실을 이야기하며 큰 성과의 도출을 기대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압둘라 외교부 장관은 오늘 이 만남을 오랫동안 기대해왔다. 영부인님을 뵙는 것에 대해서도 특별한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행운을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부다비에서의 첫 일정은 동포 간담회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방문으로 두 나라의 미래 공동 번영을 위한 획기적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바라카의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역사적인 협력 사업을 기대하고 계신 동포 여러분의 염원에 부응하도록 우리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UAE에 머무는 3박 4일 동안 수도 아부다비와 두바이를 돌며 경제 외교가 펼쳐집니다. 윤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5월 취임한 UAE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는 논의가 진행됩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의 수출 1호 원전인 바라카 원전도 방문합니다. 원전 관련 기술을 UAE에 추가로 이전하는 계약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재차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후 거대한 이슬람 사원인 이곳 그랜드 모스크를 방문한 뒤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외교 일정에 돌입합니다. 아부다비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오늘 17일 열리는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대남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내부 단합과 경제 성과를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 추가 도발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보도에 조수연 기자입니다. 북한이 오는 17일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합니다. 새해 국정 방향을 수립한 노동당 전원회의 이후 3주가 채 안 돼 열리는 겁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당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국가 주요 예산과 인사 그리고 주요 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특히 광화국 창건 75주년을 성대히 치르는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분석합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참석할지가 관심입니다. 시정연설을 통해 북한의 올해 대내외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7차 최고인민회의에 참석하여 시정연설을 한 바 있는 바 관련 동향에 대해서 주의 깊게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김 위원장의 메시지는
내부 결속 따지기에 방점이 찍힐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앞서 개최된 전원회의에서 국방력 강화를 역설한 만큼 이번에는 경제 분야의 세부 과제를 독려할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최근 연일 걸기대회와 군중 시위, 학습 모임을 열어 성과 관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풀뿌리 당조직 회의도 가동해 힘을 보태는 모습입니다. 북한은 이렇게 내부 분위기를 다잡은 뒤 다음 달 인민군 창건 75주년을 전후로 대대적인 열병식을 치르고 도발을 재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북한이 북핵의 위험성을 지적한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을 비난하며 핵무기 보유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조철수 외무성 국제기구 국장은 담화에서 미국 등이 아무리 비난해도 북한의 명실상부한 핵 보유국으로서의 국제적 지위는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사무총장이 구태 의연하고 편견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발언을 단호히 규탄 배격한다고 밝혔습니다. 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가 강력한 포병 전력을 과시했습니다. 우리의 K9 자주포와 우크라이나전에서 활약하는 미군의 M777 견인포가 함께 불을 뿜은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포탄 연기가 가득한 사격장. 신속하게 장전을 마친 한미 장병들에게 미 포병대 대장의 발사 지시가 떨어집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판세를 바꿨다는 평을 받는 미군의 M777 견인포가 숨쉴 틈 없이 포탄을 쏘아 올리면 우리 군의 K9 자주포가 힘을 보태 표적을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육군 28 보병사단 예하 포병부대와 한미연합사단의 스트라이크 여단이 연합 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한미 장병 420여 명이 참가했고 한국의 K9 자주포와 KH-179 견인포, 미군 M777 견인포가 동원됐습니다. 이번 훈련은 감시 탐지 자산이 표적의 위치를 양국 포영 전력에 공유하면 동시 탄착 사격을 하는 실전적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선 미군 견인포를 국군 장병이 직접 발사하거나 K9 탄약 재보급 과정에 주한미군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연합훈련의 효과를 높였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이어가기 위하여 상호 간의 화기에 대한 이해와 장비 운용 능력을 서로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중요한 훈련이었습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한 올해는 이 같은 한미연합훈련이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올해 전반기 한미연합훈련에선 사단급 상륙훈련인 쌍룡훈련이 부활하고 20여 개의 훈련이 과거 독수리 훈련 수준으로 실시되는 등 연합 야외기동 훈련의 규모와 범위가 확대됩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거래 가뭄이 길어지면서 아파트를 아예 교환하는 사람이 급증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정해진 기한 안에 기존의 집을 매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이 교환 거래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아파트 교환 거래를 입력하자 관련 글이 수십 개 뜹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막교환을 원하는 지역이나 면적을 구체적으로 적고 상대를 구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도 거래를 위해 개설한 오픈 채팅방이 여러 나옵니다. 지난해 1월 15건이던 전국 아파트 교환 거래는 4월에는 70건으로 늘었습니다. 11월에는 111건을 기록했는데 1월과 비교하면 7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거래가 침체된 상황에서 어떤 사정이든 피치 못하게 집을 팔아야 되는 사정이 있는 분들에게는 교환 거래가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교환 거래는 매매보다 현금이나 대출 부담이 덜하고 시세 차이가 있으면 차액만 내면 됩니다. 특히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면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까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일시적 2주택자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시세보다 조금 낮을 수 있는 감정 가격이나 기준 시가를 사용해서 세금을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생기고요. 기한 내에 팔아야 되는데 살 사람이 빨리 나타나지 않을 때에도 교환 계약을 통해서 날짜를 맞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면 아파트를 교환하는 사례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하기도 하고 대내외적으로 경제 여건이 불안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라든가 아파트 거래량 회복이 되지 않으면 교환 거래는 좀 더 많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환 거래는 합법입니다. 다만 거래 가격을 속이면 불법 거래로 적발되는 만큼 감정평가를 받아 시세를 산정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유류세 인하폭 축소에 휘발유 값이 2주째 올랐고 경유값은 하락하며 그 격차를 줄였습니다. 정부는 가격 인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휘발유와 경유의 도매가 공개를 추진 중인데 석유업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14년 만에 경유값이 휘발유값을 역전한 이후 줄곧 우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류세 인하폭 축소로 휘발유 가격은 오르고 경유 가격은 내리면서 격차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휘발유 구매 때 붙는 유류세 인하폭이 37%에서 25%로 축소된 가운데 경유는 가격이 여전히 높아 역대 최대 폭인 기존 37% 유류세 인하 조치가 유지된 영향입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경유값 고공행진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국제 석유 시장에서 차지하는 러시아의 비중이 대략 11%쯤 되는데요. 우리 시장이 대내외에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유 가격이나 휘발유 가격은 국제 시장에 연동이 되어서 이렇다 보니 국산차뿐만 아니라 수입차도 경유 차량 판매가 전년보다 떨어진 상태입니다. 정부는 휘발유와 경유의 도매가를 공개해 가격 경쟁 유도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유사의 휘발유 경유 판매 가격을 대리점, 주유소 등 판매 대상과 지역별로 구분해 공개하는 법안을 지난해 9월 입법 예고했습니다. 유류세를 낮춰도 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채 정유사, 주유사 마진으로 흡수됐다는 주장을 반영한 겁니다. 석유 3단체는 경쟁사 가격 정책 분석이 가능해져 경쟁 제한이나 가격 따라하기가 성행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국제 휘발유 가격과 원달러 환율 하락세로 경유와 휘발유 가격 차이가 좁혀지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올해 봄이나 여름에 시작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현지 주민과 어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본 정부가 제대로 된 의견도 듣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방류를 결정했다면서 주변 환경 오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의 해양 방류가 올해 봄이나 여름쯤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도통신 등은 방류 시점에 대해 일본 정부가 강요회의에서 방류 설비 공사 완료와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검사를 거쳐 올해 봄부터 여름쯤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현지 주민들과 어민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은 방류 시기가 언제가 되더라도 자신들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일본 정부가 여러 의견들에 대해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国民の意見も聞かない、あるいは近隣の諸国の意見も聞かない、それから国連でもアセスメントやれっていうようなことも言っていた。でそんなことも聞かない。 또 일본 정부와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관계자의 이해 없이 오염수를 처분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깼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今回こんな風に一方的にね、約束破りをして海洋放出するということは、こんな環境破壊を平然としてやる人なんてとても許せないと。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폭발이 일어난 후쿠시마 제1원전에는 원전 부지로 유입되는 지하수와 빗물로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오염수 132만 톤은 보관 탱크에 담겨 원전 부지에 남아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원전 오염수를 2차례 정화한 뒤 바닷물에 희석해 버린다는 방침이지만 삼중수소 등 방사성 물질은 여전히 남습니다.
우리 정부는 오염수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관점에서 안전하면서도 관련 국제법,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독일 등 유럽연합 EU 회원국들이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력한 오미크론 합의 변이 유입도 우려스러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독일에서 김겨울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유럽연합, EU 각국이 중국발 입국자 방역 규제에 나선 가운데 방역 규제에 반기를 들던 독일도 사전검사 의무화 재개로 노선을 틀었습니다. 지난 4일 EU가 모든 회원국에 중국발 입국자 검역 강화를 강력히 권고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Allerdings glaube ich nicht, dass jetzt von den Chinesen oder so eine große Gefahr ausgeht für uns, weil wir grundimmunisiert sind und geimpft sind. Deshalb habe ich da jetzt keine Bedenken. Also meinetwegen müssten keine Tests eingeführt werden. Ja, in Deutschland, sage ich mal, haben die Leute sehr große Angst vor Corona, auch auf die neue Variante, eventuell aus China. Also es sollte eigentlich jeder getestet werden. 한인 유학생을 비롯해 현지에 사는 동포들은 걱정이 커집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아시아계에 대한 인종차별 행위가 늘었던 만큼 중국발 유행이 거론되면서 혹시 모를 차별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겁니다. 반중국 정서라든지 아시아인을 혐오하는 정서로 번져서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그렇게 되면은 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염려가 많이 됩니다. 문제는 무엇보다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으려면 단기 처방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점. 전염병이 가장 높고 면역 회피 능력이 있다고 알려진 변이 XBB 1.5가 미국에서 급속히 확산하는 데 이어 몇 주 안에 독일 등 유럽에서 우세종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20억 명이 이동할 것으로 보이는 중국 설 명절 춘제 연휴에 확산세가 커지면서 새로운 변이가 출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때문에 단순한 입국 규제를 넘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he majority of healthcare professionals within the German medical community agree on the fact that we cannot take any radical action. We can't lift all the regulations suddenly and get back to normal. We know we have to get back to normal at some point, but that's a long-term goal and not a short-term one. 다시 빗장을 걸어 잠그며 중국발 코로나 유행에 대비하는 유럽 국가들. XBB 1.5 등 잇따라 등장하는 변이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앞으로 어떤 방역 조치에 나설지 각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독일 함부르크에서 YTN 월드 김겨울입니다. 중국 정부가 최근 한 달여 동안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관련 사망 사례가 6만 건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의료정책사 다오야오이 사장은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12월 8일부터 이번 달 12일까지 전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관련 사망자 누계는 5만 9,93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8일은 중국 정부가 방역을 대대적으로 완화하는 10개 항조치를 발표한 다음 날입니다. 지난 8일 발생한 대선 불복 폭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브라질 전 장관이 체포됐습니다. AFP 통신과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안데르송 토레스 전 법무부 장관은 현지 시각 14일 미국에서 브라질로 귀국한 직후 브라질리아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대법원은 앞서 폭동을 묵인하고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토레스 전 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주민이 모두 떠난 독일의 한 작은 마을에 세계 기후활동가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근처 탄광의 석탄 채굴을 막기 위해서인데 현지 경찰과 충돌하며 불안한 동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훈 기자입니다. 조용한 독일의 한 작은 마을이 오늘은 요란합니다. 어떻게든 경찰을 피하려고 임시 설치물에 몸을 맡기기도 하고 서로에게 의지한 채 힘으로 공권력에 버텨보려 하지만 결국은 경찰의 손에 하나둘 대오가 흐트러집니다. 미리 자리 잡고 경찰을 기다린 이들은 각 나라에서 모인 기후 활동가입니다.
Also dass, wenn viele Menschen sagen, hey, das kann hier nicht sein, hier 2023 noch ein Dorf für Braunkohle abzubaggern, dass wir das noch verhindern können. 이곳엔 노천 탄광이 있습니다. 독일 정부가 지구 환경 해치는 석탄을 쓰지 않겠다고 하면서 폐쇄하기로 한 곳입니다. 그래서 마을도 없애고 남은 석탄 조금 더 캐내면 흙을 덮기로 했는데 약속을 뒤집어 평소처럼 아니 그보다 더 석탄을 캐겠다고 하니까 환경단체가 흥분하는 겁니다. 물론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서방의 연대에 골인한 러시아가 가스로 위협하자 석탄을 떼서라도 겨울을 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탄광을 놓고도 채굴이 전력난에 도움이 될 거라는 의견, 또 그렇지 않을 거란 전문가 분석이 갈립니다. 그래서 여론도 시위대 편, 경찰 편 반반으로 나뉩니다. Dort ist es zu gewaltsamen Übergriffen auf Kolleginnen und Kollegen gekommen. Es wurden Steine geworfen aus einer Gruppe, einer Ansammlung von Menschen heraus. 유례없는 따뜻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촉발한 에너지 위기로 체감 온도만큼은 다릅니다. 돈보다는 지구가 먼저라고 세계를 압박하던 유럽의 환경 선진국이 체면 버리고 화석연료 쟁탈전에 먼저 뛰어들고 있습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설을 앞두고 가족, 친지에게 어떤 선물을 준비할지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국유 특허 기술을 접목해 국산 농산물로 만든 선물이 소비자의 눈과 입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을 걸러 만든 듯 영롱한 빛깔의 맑은 술, 쌀과 밀 또는 녹두로 누룩을 만들어 빚었습니다. 저온 발효와 숙성 과정을 거치고 나니 곡주인데도 새콤하고 와인처럼 과일 향이 납니다. 전통 방법을 토대로 해서 제조 비법 등 거기에서 그대로 끌고 오고 있고요. 현재 저희 한영석의 방법대로 누룩을 띄워서 향이나 맛들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비결은 바로 분말 효모입니다. 냄새를 줄이고 발효 효율을 높이는 노하우가 담겼는데 농촌진흥청 보유 특허를 이전받은 겁니다. 명절 전 의뢰 주고받던 농산 가공품도 이제 디자인을 앞세워 소비자 주머니를 공략합니다. 농도, 전북 지역의 50개 농가 생산물을 소비자 취향껏 가공해 꾸러미로 내놨습니다. 국유 특허 기술을 도입해 적은 비용으로 내실도 채웠습니다. 기술을 개발하기까지 시간과 노력이 상당히 많이 걸리거든요. 적게는 6개월 이상, 많게는 1년 이상까지 소비가 되는데요. 이미 개발한 국유 특허를 기술 이전을 받음으로써 그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고 이처럼 농촌진흥청 개발 특허 기술을 이전받는 농가와 업체들은 지난 10여 년 사이 크게 늘었습니다. 국가가 개발한 기술이 적용되어 신뢰성이 높고 지역 농산물을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소비할 수 있으면서 품질이 좋아 설 명절용으로 많이 찾고 있습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농가와 농산업체 소득에 도움이 되는 만큼 국유 특허 이전 사례를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제주 해안가 곳곳이 해양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북서풍을 타고 중국이나 일본 등 외국에서 밀려오는 쓰레기가 많은데요. 이 마땅한 대책이 없어 수거 작업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KCTV 제주방송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 해안가입니다. 곳곳에 잔뜩 버려져 있는 쓰레기가 눈에 띕니다. 취재진이 해안가에 있는 쓰레기를 직접 주워봤습니다. 10분도 되지 않아 금세 한가득 쌓입니다. 각종 음료수병부터 약병, 소독약까지 버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소독약은 다 쓰지 않아 내용물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표면에는 한자와 일본어가 쓰여 있습니다. 조류를 타고 외국에서 떠밀려 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근 해안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산 분유부터 물병, 생활 쓰레기까지 화학물질도 아무렇게나 놔둔 겁니다. 멋진 풍경을 기대하며 바다를 찾은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립니다. 낚시하러 자주 옵니다. 근데 매일 이렇습니다. 와도 오면 치우고 해도 막 학생들도 막 치우고 했는데도 막 이렇게. 제주도 여행을 하는데 참 좀 그렇네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내가 볼 때 제주도에서 좀 많이
청소도 하고 우리 어민들이 자기들이 살 길인데 왜 이렇게 버리는가 그게 좀 한심스러운 게 느껴집니다. 특히 겨울에는 북서풍을 타고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해양 쓰레기가 밀려 들어오고 있는데 최근 4년 동안 전국에서 수거된 해양 쓰레기 가운데 외국발 쓰레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의 경우 동쪽 해안을 중심으로 외국에서 쓰레기가 밀려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수거 외에 뾰족한 대책은 없습니다. 매년 제주에서 수거되는 해양 쓰레기는 2만 톤 안팎. 근본적인 대책 없이 수거만 반복하는 사이 제주 바다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아바타2와 영웅의 선전으로 활기를 띠고 있는 극장가에 설 연휴를 앞두고 신작 두 편이 관객들을 만납니다. 2007년 샘물교회 피랍 사태를 소재로 한 황정민, 현빈 배우의 교섭과 설경구, 이한희 배우의 유령이 동시 개봉해 맞대결을 펼칩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외교부의 중요 사명 중 하나는 자국민의 보호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 활동을 벌이던 우리 국민이 이슬람 무장 세력 탈레반에 납치됩니다. 교섭 전문 외교관이 아프간에 도착하지만 현지에서 잔뼈가 굵은 국정원 요원은 원칙을 강조하는 외교관의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탈레반의 살해 시한이 다가오고 자국민을 구하기 위해 두 사람은 위험 속으로 뛰어듭니다. 2007년 탈레반에 피랍됐던 샘물교회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로 황정민 배우가 첫 장편 주연을 맡았던 와이키키 브라더스 이후 21년 만에 임순례 감독과 재회했습니다. 영화 배우로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신 분이라 저한테 큰 은인 같은 분이었어요. 그러지 않으려고도 노력했는데 나도 모르게 계속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저 이만큼 성장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저 어때요? 계속 뭔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었던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요르단 로케이션 촬영으로 이국적인 배경을 담아냈고 황정민, 현빈 배우의 첫 만남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황정민이라는 배우를 만나기 조금 과하게 얘기하면 전과 후로 나뉠 정도로 저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현장에서 미쳤었던 것 같아요. 우리 꼭 다시 한 작품을 더 하자고 그때 되면 형님한테 이렇게 받은 에너지들을 그때는 내가 조금 형님한테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その有料は今この中にいます。 1930년대 경성, 조선 총독부 신임 총독 살해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고 일본은 조선의 항일단체 흑색단의 비밀 스파이 유령 색출에 나섭니다.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했지만 첩보 심리극으로 시작해 액션으로 전환하는 변주를 선보였고 설경구, 이한희 배우의 폭발적인 액션과 박혜수, 박소담 배우의 촘촘한 연기가 돋보입니다. 보여지기에 멋있는 액션이라기보다 그 안에 정말 용과 호랑이가 싸우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정말 절대로 물러날 수 없는, 둘 다 벼랑 끝에 있는 그런 캐릭터들의 감정이 섞인 싸움이다 보니까 그걸 첫날 촬영하는데 깜짝 놀라서 박수 쳤거든요. 그래서 저희 우리 영화는 박혜수 덕분에 이게 완성이 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지금도 그건 좀 짜릿해요. 시대적인 배경과 실화를 바탕으로 한 유령과 교섭은 설 연휴를 앞둔 18일 동시 개봉해 활기를 띠고 있는 극장가에 흥행을 일으킬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홍상입니다. 프로배구 여자부 선두 현대건설이 난적 인삼공사를 꺾고 5연승을 질주했습니다. 남자부에서는 우리카드가 코로나19로 감독과 선수들이 빠진 악재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을 제압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엘리자벳과 정호영의 높이에 막혀 1세트를 내준 현대건설. 하지만 2세트부터 흐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황현주 준비, 갑니다! 맞고 나갔습니다. 부상으로 빠진 야스민을 대신한 베테랑 공격수 황현주는 팀 최다 득점인 20점으로 전성기 못지않은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양효진과 이다현 등이 고루 활약한 현대건설은 5연승을 질주했고 인삼공사는 4연패에 빠졌습니다. 아무래도 야스민이 없다 보니까 언니들이 항상 하는 말이 수비 싸움에서 밀리지 말자고 하는 건데 그게 또 브로킹과의 콤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수비할 수 있기 편하게 좀 브로킹 코스를 지키고 신영철 감독과 이상현 등이 코로나19에 확진된 우리카드.
악재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즌 최다 관중 앞에서 선두 대한항공을 꺾었습니다. 5세트 6번의 듀스가 이어졌지만 나경복과 박준혁의 공격이 성공하면서 값진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는 토트넘이 내일 새벽 프리미어리그 선두 아스널과 북런던 더비 경기를 치릅니다. 리그 5위 토트넘이 이번 시즌 우승 경쟁을 이어가려면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경기입니다. 프리미어리그 통산 97골을 기록 중인 손흥민은 3골만 더 넣으면 아시아 선수로는 처음으로 프리미어리그 100골도 달성하게 됩니다. 손흥민은 아스널을 상대로 15경기를 치르며 4골 5개 도움을 기록했고 손흥민이 골을 넣은 경기에서 토트넘은 3승 1패를 기록했습니다. 여자 배드민턴 대표주자 안세영이 천적을 꺾고 말레이시아 오픈 결승에 올랐습니다. 세계 4위 안세영은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4강전에서 중국의 세계 2위 천위페이를 2대1로 꺾었습니다. 상대 전적 2승 7패로 만회한 안세영은 오늘 결승에서 우승에 도전합니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오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에 많은 눈이 오고 있는데요. 강원도와 경기 북동부, 경북 북동 산간에 대설주의보가, 특히 강원 중부와 북부 산간에는 대설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차츰 그 밖에 강원과 중부 일부에도 대설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미시령에는 이미 40cm가 넘는 눈이 왔는데 내일까지 강원 북부 산간의 많은 곳은 40cm 이상이 더 오겠고요. 강원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간에도 최고 15cm의 눈이 더 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서울 등 중부와 경북 북부도 비가 눈으로 바뀌어서 내릴 것으로 보여 빙판길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봅니다. 서울이 2.8도, 부산 7.6도로 어제보다 낮고요. 낮에도 춥겠습니다. 서울이 2도, 대전 3도, 부산은 9도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네, 잠시 후 5시 50분 2부에서 뵙겠습니다.